해봤고요. 자, 연구재료비 들어가는데요. 연구재료비는 뭐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연구시설 장비비가 크게 바뀐 게 없다. 예, 따라서 연구재료비도 크게 바뀐 게 없다라는 내용인데, 자, 연구재료비는 제가 몇 가지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연구재료비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 두 번째. 영리기관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의 거래.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서 영리기업인 경우 특히 뭐 시설 장비비나 활동비를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기업 간에 거래할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재료예요, 재료. 예, 재료비인데 재료비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재료비에서 특히 강조드립니다.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의 거래 안 되고요. 더불어서 그럼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이 아니면 돼요? 상호거래도 안 되죠. 예, 당연히 상호거래도 안 되는데 상호거래 안 되는 거 무조건 다 안 돼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서 상호거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뭐 중앙창고를 이용한 등등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되는 사항은 가능을 할 텐데 그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거래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유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도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협동연구기관은 없어졌어요. 세부기관이라는 이제 용어는 없어졌고 따라서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그 다음에 위탁연구기관, 그리고 기술 실시 목적으로 민간 부담금을 내고 들어오는 기업들, 참여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참여기업들 합쳐서 수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연구수행기관 간의 상호거래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연구재료비에서 세 번째 불인정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게 아직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집행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영리기업에서도 아직 많이 나오지만 비영리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학교인 경우에 어떤 과제에서 나오냐면 위탁연구과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그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군가에 있냐에 따라서 과세거래냐 과세거래가 아니냐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 공교롭게도 위탁연구개발에 대한 결과물은 주관기관에 귀속된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따라서 위탁연구개발은 전부 다 과세거래입니다. 예, 전부 다 과세거래니까 대학교가 위탁연구기관인 경우에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집행분은 전부 다 불인정 처분 대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네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까지 했고 수행기간 상호거래 했고 그다음에 상호간 시작품 제작 비용 이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어떤 거냐면 연구 재료비에서 과거 규정에 우리가 이랬죠. 특히 병원에서 실험 동물 구입, 그 다음에 간단한 시약 비품 구입 등에 대해서 하도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트렌드에 부합하고자 우리 운영 규정 및 관리 지침에는 명시가 안 돼 있었으나 그 우리 전문기관의 지침서로서 이러이러한 인정 사유 안전장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증빙 서류들을 확인한 이후에 인정을 해주자라고 했는데 외부 실험 동물, 유해성 동물도 함부로 반입하면 안 되는 거 인정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성, 적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간단한 시약 비품들은 이러한 경우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전문기관에서는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성견지명이죠. 미리 생각해서 이걸 딱 인정해 주니까 혁신법에서 따라했어요. 혁신법에 따라해가지고 혁신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앙창고 등을 이용한 경우 인정되는 사례 그렇게 받겠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연구재료비는 역시 수행기간 간 상호거래가 되게 많습니다. 수행기간 간 상호거래, 그 다음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되게 많고요. 자,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4건 있습니다. 4건 있는데 4건 중에 뭐가 있냐면 미소진된 재료비입니다. 미소진된 재료비인데 왜 이 미소진된 재료비는 하필이면 맨날 우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제를 할 때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지? 뭐 다른 과제 할 때는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던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건의료 기술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 중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재료가 시약이에요. 시약. 각종 약품들. 각종 약품들이다 보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약과 약품은 미리 사놓으면 얼마든지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간 종료 시점에 과제비가 좀 남았다? 그러니까 이 시약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따라서 저희가 보건의료 기술개발 사업 정산을 할 때는 마지막 달에 다량으로 구입한 시약 재료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기간 내에 이 재료가 어떻게 소진되었는지를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그 소명을 요청드리고 그 소명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연구비 소진 목적의 재고 목적의 재료 구입으로 간주해서 불인정 처분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강조드립니다. 자, 사례입니다. 사례인데요. 영리기업 CCC 주식회사는 협약기간 종료 시점에 대량의 재료, 지금 말씀드린 거죠. 대량의 재료인데 재고 보유분에 해당이 돼서 불인정 처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례 2. DDD 수행기간은 외자 구매를 통해 재료비를 집행했는데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당해년도 연구기간 내에 입고가 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 당해년도 연구기간 오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단계 종료기간 또는 최종 기간 내에 2개월 전에 입고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계 또는 최종인데 이건 재료비죠. 그러니까 2개월이 아니에요. 아까 시설 장비비는 2개월이 맞는데 재료비는 단계 때는 최종 종료일까지죠. 단계 때는 최종 종료일에 입고되지 않는 재료.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외자 구입하실 때 꼭 신경 쓰십시오. 다음은 집행 사례 3인데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 기업이 구매 편의성 등의 사유로 공동연구개발 기관인 M의료원으로부터 시약과 재료를 구입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수행기간 간 상호거래에 해당이 돼서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4번입니다. 이 4번이 뭐냐면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거를 사례화시켰어요. 사례화시켰다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혁신법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사례가 안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A기업이 대표자 홍길동의 배우자인 김영희가 사업자로 있는 개인 사업자로부터 연구과제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했어요. 수행기관의 대표는 홍길동인데요. 배우자가 김영희인 개인 사업자한테 시약을 산 겁니다. 이 경우 대표자, 수행기관의 대표자인 홍길동과 배우자인 김영희는 인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사유가 해당이 됐습니다.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성이 다른데 부부인지를 어떻게 알지? 이 부부인지 이렇게 세금계산서 하나만 보고 이게 부부관계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태까지 5번 적출했습니다. 제가. 가족관계 확인서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유도해서 받아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사례는 어떻게 확인한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이렇게 거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부부관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직계 좀비속 관계는 금방 확인됩니다. 나이와 성 딱 보면 대충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랑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라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연구수당하고 유탁연구개발비하고 간접비가 남았는데 뭐 이 항목들에 대해서 특히 연구수당은 좀 이제 강조드릴 게 있지만 유탁연구개발과 간접비는 제가 아까 이미 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강조드릴 게 없고 특히 이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만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위에서 3번째인데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연구수당을 총 지급액 중에서 70%를 초과해서 한 사람한테 못 줍니다. 이제는 아예 명시가 됐어요. 70% 초과해서 이제 3명이 연구 참여하셨는데
아, 내가 연구 제일 많이 했고 여기 학생들은 많이 안 했어. 그러니까 얘들은 10%만 주고 내가 80% 받을게. 예, 그러면 10% 불인정.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70%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71%는 안 됩니다. 70%까지는 괜찮은데 70%를 초과하는 금액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박스를 좀 강조드려봤어요. 박스로 강조드린 게 뭐냐면 연구수당 지급액이 이 얘기예요. 이걸 그냥 풀어서 설명드리면 연구수당은 이제 인건비의 20%까지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을 인건비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연구수당인데 이런 경우죠. 연구수당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직접비를 100을 잡았는데 뭐 직접비가 다 그냥 인건비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연구수당을 20을 잡았어요. 20%까지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80만 썼어요. 80% 썼는데 연구수당은 20을 다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연동되는 건데 왜 연구수당은 직접비 감액한 거에 감액하지 않고 쓰냐 이건데 그러면 직접비가 감액됐다고 그냥 무조건 다 연구수당도 감액하라는 얘기냐? 연구수당은 그게 아니지 않냐? 연구자가 직접비를 아껴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내가 똑바로 안 한 게 아닌데 왜 수당을 무조건 감액해야 돼? 그래서 20%까지는 감액하지 말라는 거예요. 20%까지. 그러니까 직접비를 80%까지 적게 쓴 거는 연구수당 그냥 100% 다 지급해도 좋다. 그런데 80%보다 적게 직접비를 썼어. 79%. 예, 70%. 그건 직접비를 심하게 적게 쓴 거예요. 심하게 적게 썼다는 내용은 뭐냐면 연구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 20%보다 초과해서 직접비를 적게 쓰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연구 수당도 그만큼 줄여서 써라. 그런데 20%까지 적게 쓰는 건 인정해 줄게. 그냥 100%다 써도 돼. 예, 금방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수당은 뭐 기여도 평가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요. 뭐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해서 공동 관리한다,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참여 연구원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구 책임자가 혹시 욕심을 내서 단독으로 연구수당을 가져간다, 이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뭐 더더욱 여기도 걸리겠네요. 단독이어도 안 되고 70% 넘은 부분도 안 되고 그러면 단독 집행한 경우 100% 집행이 된 건데 그러면 100%를 불인정할까요? 아니면 70% 초과된 30%를 불인정할까요? 이건 100%죠. 왜? 단독 집행 불가 항목을 단독 집행했으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두 명이서 집행해서 단독 집행은 해당이 안 되는데 혼자서 90% 10% 했으면 그때는 70%를 초과한 20%가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연구수당 집행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총 연구수당 지급액 중에서 단독으로 70% 초과되는 금액이 불인정된다는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집행 사례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접비 집행 비율이 20%까지 적게 쓰는 것까지는 인정이 된다. 그때는 연구수당 100%다 집행해도 좋다. 그런데 직접비 집행을 적게 한 비율이 20% 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수당은 다 집행하지 말고 그 부분만큼 줄여서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사례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자, 집행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집행 사례 4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연구 근접 인력, 과거에는 연구 지원 인력이라는데 이 용어를 좀 안 바뀌었네요. 지금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으로 용어가 바뀌었죠, 혁신법에서. 과거 규정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는 인건비만 인정이 됐어요. 인건비만 인정이 됐고 그분들은 연구 활동비나 연구 수당 지급 대상이 안 됐습니다. 예, 그냥 인건비만 인정이 됐는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시행되면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해서 연구 활동비가 인정이 됩니다. 여비도 인정이 되고요. 연구 활동비가 인정이 되는 거로 확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례로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연구 활동비가 인정됐다라는 개념에 그거를 인지를 하신 연구개발 기관에서
그러면 연구 근접 지원 인력한테 전부 다 인정되네. 연구수당 집행할까봐 각성시키고자 사례를 만들었는데, 예, 연구활동비까지는 인정이 되나 연구수당은 불인정 대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불인정 대상인지 이유를 물어보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연구를 참여한 참여 연구원으로는 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연구 행정을 도와드리는 거죠. 예, 연구를 다 한 이후에 그 결과물에 대한 서류 준비 등등의 연구비 집행 관리에 대한 행정을 하는 분들인데 실제 개발 활동이나 연구를 참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거예요. 연구 수당은 연구를 참여하신 연구원분들한테 성과급조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는 연구 수당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자, 유탁연구개발비인데요. 유탁연구개발비는 뭐 40%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혁신법에서 좀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20% 이상 초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사전 승인 득해야 돼요. 유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초과 변경하면 승인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아까 제가 강조드린 거, 예, 유탁연구기관의 부가세 부분, 예, 부가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 결과물의 귀속은 주관기관으로 되게끔 혁신법에서 명시가 됐으니까 유탁연구개발은 전부 다 과세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례는 40%를 초과하는 한도, 이 부분을 좀 각성시키고자 사례를 만들어 봤고, 자, 그 다음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사례로 만들어 봤으니까 이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비인데요. 간접비는 박스로 친 부분,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아까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령 지원비는 꼭 읽어보셔야 되고, 연구활동비하고 혼돈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활동비로 써도 될 부분이 가끔씩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간접비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 되게 많다라는 내용인데, 밑에서 박스 친 거 이거는 큰 글자로 강조드립니다.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서 계산된 금액은 불인정하라라는 내용인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자, 유탁연구개발기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대학교인 경우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변경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세부기관이 변경이 됐는데 직접비 같은 경우는 남은 잔액을 이관을 시켜서 변경된 기관이 사용하면 되는데, 간접비는 통상적으로 대학이 일괄 흡수를 하다 보니까 간접비 잔액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직접비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간접비는 일괄 흡수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간접비를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안분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되게 혼돈스러웠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정의 내린 게 이겁니다. 50% 직접비를 50% 초과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직접비를 50%를 적게 썼으면 간접비도 그만큼 적게 쓰라는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비율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간접비는 크게 뭐 사례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이런 사례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간접비 고시 비율이 과거에는 5%였는데 지금 바뀌었죠. 예, 영리기관도 10%, 예, 10%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 또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사례 1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직접비를 50% 이하로 썼을 때 간접비도 적게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주요 내용인데요. 이건 아까 제가 쭉 세목별로 쭉 얘기하면서 쭉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5분 안에 이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다른 법률은 우선 적용된다.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폐지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관리 규정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 법령이 적용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에서도 혁신법이 적용되나요?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됐거나 그 이전에 시작된 과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종 규정을 적용하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집행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공통계산 기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영리기관으로서 뭐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거 뭐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취소 변경에 따른 수수료 등 부대 비용 발생 사유가 타당한 경우 인정됩니다. 과거에 그 취소 변경 수수료들은 무조건 안 됩니다.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만 있나, 근데 아예 명시를 했어요. 명시를 했고요. 자, 공통 기준은 밑에서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이거 강조드립니다. 이게 혁신법 개정 사항이에요.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이 연구개발 기간 내까지는 인정이 되고 연구개발 기간을 벗어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 일자를 안분 계산해서 연구개발 기간이 넘어가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예, 근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명시를 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해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을 계약하는 최소 단위를 확인합니다. 최소 단위가 월 단위로 계약이 된다. 그럼 월로 쪼개요. 월로 쪼개는데 만약에 연 단위로밖에 계약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2021년 7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12월 31일 날 과제가 종료되는데 이 계약은 연 단위로밖에 계약이 안 돼서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돼 있을 때 과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인정이 됐고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과제 기간 이후의 집행분이라고 해서 불인정 처분을 했는데 계약 단위가 최소 단위가 1년밖에 애뉴얼밖에 안 돼요. 애뉴얼밖에 안 되면 먼슬리로 안 돼요. 그게 소명이 되면 남은 기간 전체 1년분에 대한 집행분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 개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렸죠. 인건비, 현금 계상, 현금 인건비는 현구 연구개발 사업비의 50%, 계획 대비 증감액이 발생됐을 때 전부 다 승인 요청해야 된다. 누가? 예, 영리기관이. 예, 영리기관이.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영리기관의 신규 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구분 결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별지 2호 서식을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예,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는 지금 샘플처럼 별지 2호 서식으로 해서 기존 인력과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게 그 서식이 뭐야? 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런 서식이 있는 거고요. 자, 학생 연구자는 휴학생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휴학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도 학생 연구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시설 장비비는 최종 단계 또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이거는 연구 재료비는 최종 단계 종료까지.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구활동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를 합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비의 4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해주면 초과해도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직접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비라면 현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현금이라고 따로 정한 게 없어요. 근데 아까 현금 인건비는 현금 연구 개발비의 50%까지라고 현금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제가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걸 봤는데 그냥 직접비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물도 포함된 직접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40%까지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거 조심하십시오.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다음 기간 내에 사용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 2개월 전에 사용 계약이 체결됐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용 계약이 체결 안 됐으면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활용비. 활용비 많이 쓰죠. 네트워크나 이런 활용비 많이 쓰는데 클라우드 관련된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쓸 때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면 된다라는 거고 연구근접 지원 인력에게 연구활동비 지급 가능하다라는 게 바뀌었고요. 자, 정산 면제 규정 5% 이내 1천만 원 규정이 삭제됐으나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방침에 대한 인정 가능하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전문기관이 어떻게 정함에 따라서 다르는 거고요. 자, 여기 이게 샘플입니다. 이 화면을 보십시오. 영리기관 별지 3호 서식입니다. 이게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별지 3호 서식에 보면 왼쪽에 밑에 보세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해놓고 사용불가 아예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비용 A, 그 다음에 우측에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을 위한 연구환경 유지비라고 해서 여기 기재가 돼야 돼요. 이 별지 3호 서식이 협약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가 된 경우만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샘플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별지 3호 서식이에요. 이거는
자, 보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3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간접비. 예, 간접비를 이거는 이제 명시된 거예요.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는데 도대체 뭐 언제 때 기준으로 하는 거야? 뭐 종료 시점 기준으로 하는 거야? 뭐 언제 때 하는 거야? 시작 시점입니다. 아예 명시가 됐어요. 예, 연구개발 과제 시작 시점. 단계인 경우는 단계 시작. 예, 단계 시작 시점에 이거를 고시 비율을 적용하는 거다라는 내용이고, 당해년도와 해당 연도라는 용어는 없어졌어요. 이제 예, 단계 종료, 전체 과제 기간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준비된 설명회를 좀 했는데요. 얼추 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2시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루한 부분이 있으시면 필요한 부분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내를 좀 드리는데,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나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실 때, 자, 지금 보여지는 화면 메모하셔서 제가 직접 질의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메일로 주시거나 담당 회계사한테 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와 관련된 건 또 행정 보조 인력에게 메일을 주시면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 답 나갑니다. 예, 3일 이내 메일이 나갈 거고요.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동영상은 2시간이 남짓 좀 넘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각 세목별로 내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이 동영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정동회계법인에서 상반기 안에 6월 달에 이 강의 자료의 슬라이드에 제가 녹음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마다 육성 녹음을, 화면은 안 나와요. 육성 녹음을 실어 드릴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각 세목별로 녹음을 실어 드리다 보니까 시간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시면 인건비만 집중적으로 그 슬라이드를 틀으면 거기서 제가 인건비만 사용 기준부터 해서 강조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 수행하시는 연구원님들이 필요한 항목만 집중적으로 또 장시간에 걸쳐서 좀 강의를 듣고 싶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건 5월 달에 지금 제작이 된 거고, 이건 동영상이고, 제가 슬라이드에다 녹음을 시킨 거를 저희 수행하시는 연구기관한테 작업을 해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는데, 상반기 안에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연구 수행을 함에 있어서,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